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규환입니다. 이 DHP 아마 오늘이 가장 큰 행사 같은데요. 이렇게 사실 최연섭 대표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자리가 실제로 가득 차서 저도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준비해 주신 DHP뿐 아니라 많은 스폰서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아마 소개 발표에서 이미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의료 인공지능 지금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인식부터 해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행위에까지 AI가 적용되는 그 흐름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히만 소개드리면 저는 학위를 기계학습으로 한 2010년도쯤에 받고 나서 계속 데이터를 다루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바일 혁명이 한참 일어날 때 이제 텔레콤사에서 유저 데이터를 분석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매니팩처러인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그때 인공지능의 발전이 상당히 포텐셜이 크다는 것을 체감을 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노라는 회사에서 초기 의료인공지능이 막 촉발될 때 여러 경험들을 갖추고 지금 흔치 않죠. 요즘은 이제 병원이나 학교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창업을 했다 다시 학교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경험을 한 바 있고요. 지금 여러 학회 그리고 초대 회장님도 앞에 계신데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나 여러 학회 그리고 여러 회사들 자문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바라보건대 우리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큰 그림들이 사실 뭐 최근에 등장한 건 아니고 사실 인공지능의 태동기부터 사람은 거창한 그리고 거대한 꿈을 꿔왔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문제, 연산 자원의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의 문제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다가 하나씩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능인, 가장 기초적인 지능인 이제 인식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보고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나의 적인지 뭐 이런 거를 불지불식간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행위가 아마 지금 지능을 갖췄다라고 하는 생물들은 아마 거의 다 갖추고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하지만 의학의 분야에서도 사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물론 고도로 훈련된 의료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인식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뒷단에 따르는 리즈닝 태스크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상한 곳을 찾아내야 그 바탕으로 진단도 하고 뭐 치료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식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의료 인공지능도 그렇고 많은 AI 발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지금부터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에 이제 많은 큰 굵직한 발표들이 있어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슬라이드의 가운데 모델이 똑같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에다가 한 13만 장 되는 우리 안저 이미지를 줬더니 그 안과 선생님만큼 그 당뇨성 망막병증을 잘 진단하더라. 또 재밌게도 똑같은 네트워크에다가 스킨 이미지를 줬더니 스킨 캔서를 더마톨로지스트 선생님만큼 진단을 하더라. 그 다음 똑같습니다. 병리 이미지를 집어넣었더니 또 병리 선생님만큼 전이를 잘 찾아내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의 문제죠. 어떤 병변을 찾고 특징들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이후에 이제 의료인공지능 태동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회사들과 연구진들이 이런 인식을 돕는 인지를 돕고 그로 인해서 이제 뒷단에 다운스트림 그 클리니컬 워크플로우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왔고 저도 그 과정에 많은 참여를 했었고 소개의 성과들도 있어왔습니다. 당연히 영상뿐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것도 뭐 아니면 소리라는 게 여러 형태가 있죠. 초음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신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보신 것처럼 인식을 돕는 어시스턴트로서 AI들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머신러닝 이네이블드 메디컬 디바이스가 이미 1000건이 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400건에 가까운 보시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빠르게 숨가쁘게 연구 개발해오고 또 이 건수가 의미하는 것은 규제적으로도 빠르게 준비되었고 지원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라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완전히 하드웨어 중심에서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의료진 분들의 인식을 돕고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고 일관적이게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하나의 AI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많은 예시들은 스페셜리스트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예를 들자면 바둑을 잘 두는 AI를 만들겠다,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냥 모든 멘탈 스포츠를 다 잘하겠다가 아니죠. 그냥 바둑을 잘 두는 AI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의 챗GPT 이후에는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대에 와서 좀 더 범용적인, 사람이 그러하듯이 범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AI로 빠르게 변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어났던 일이 역사는 반복되죠. 근데 좀 더 진보된 형태로.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 안과 이미지에다가 파운데이션 모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굳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다 정답을 일일이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학습하는, 스스로 문제를 내고 푸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방법으로 안과 이미지를 분석을 했더니, 학습을 했더니 이제는 아까 보셨던 당뇨성 망막병증은 그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오클러 디지즈들, 그리고 시스테믹한 디지즈들, 예를 들자면 뭐 허트 페일리어나 파킨슨이나 이런 질환들도 이제 진단을 골고루 다 잘하더라, 이런 연구가 나오고, 똑같습니다. 피부 이미지도 이렇게 멀티모델로 학습을 시켰더니, 거대한 모델로 학습시켰더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게 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입니다. 하나하나가 어떤 의학적 진단이나 판단을 돕는 태스크인데 다 잘하죠. 제일 잘하죠.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병리 이미지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특정한 티슈 타입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티슈 타입들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로 학습을 시키면 이런 다양한 태스크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골고루 잘 하더라라는 이런 큰 하나의 또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여전히 좀 더 범용적이지만 퍼셉션을 돕는 이런 솔루션들이 꾸준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은 아니고요. 단순히 논문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커머셜 레벨로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닥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의료기기에 대한 FDA 클리어런스를 받은 것을 발표를 했고요. 물론 범용적인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의료기기는 당연히 인텐디드 유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범용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연구 개발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죠. 옛날에는 처음부터 목적을 정해놓고 열심히 그에 맞는 데이터, 거기에만 맞는 데이터를 모으고 학습을 한다면, 이제는 범용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하나씩 파인 튜닝하면서 의료기기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식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이고, 의학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좀 더 복잡하고 여러 데이터들이 상관관계가 있고 의학적 사실도 꾸준히 변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똑똑해야 될 텐데요. 단순히 보기만 한다고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런 수학 문제를 보면은 열심히 손으로 풀어야지 눈으로 딱 보면 바로 다 튀어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진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자체로 그냥 결과만 내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쓰이는 것이 바로 뭘까요? 언어겠죠, 언어.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우리가 타고나기도 한 이런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브레이크다운하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서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체인 오브 토트라는 방식이 LLM이 상당히 잘하죠. 잘 미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LLM이 지능을 갖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LLM의 막강한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류에 공개된 거의 모든 문서를 학습하는 이런 그리디한 모델이 의학에도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많은 지금 여러 시도들이 있죠. 구글이 만든 여러 가지 매드팜이나 매드제미나이 같은 이제 의료 특화된 LLM을 가지고 만든 챗봇입니다. UI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챗GPT와 크게 다르지 않죠. 환자의 비그넷이라고 하는 환자의 여러 가지 클리니컬 히스토리를 쭉 집어넣고, 이 환자가 어떤 감별 진단에 해당이 될 거냐를 한 10개 정도 내봐라. 약간 이런 클리니컬 패솔로지 컨퍼런스 문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는 이런 솔루션이 되겠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에임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 기존의 업투데이트라든지 구글 검색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이제 의료진 분들이 참고하시던 그런 문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챗봇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정확하고, 더군다나 그냥 AI 자체가 제일 정확하다는 거죠. 의료진이 오히려 AI가 맞게 대답한 거를 그냥 리젝해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챗봇이 리즈닝 태스크, 클리니컬 패스로지 컨퍼런스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AI가 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머셜 레벨로 이제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오픈 에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의사가 거의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투자 가치로는 6 빌리언이 넘는 밸류에 투자를 받고 있고, 오픈 에비던스가 가진 모델로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에 인 USMLE에 기반한 메드QA라는 벤치마크에서 처음으로 100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LLM 기반의 추론 엔진들이 상당한 이 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눈이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다 말로 하는 거죠. 지금 오픈 에비던스도 아직까지 이미지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리포트는 넣을 수 있습니다. EMR은 넣을 수 있거든요. 넣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미지는 볼 수 없지만, 이미 커머셜 제품인 모델라 AI가 발표한 패스책 같은 경우에는 병리 이미지를 집어넣고 단순히 이게 무슨 암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어떤 검체인데 무슨 검사를 해야 진단이 되겠냐, 그러면 검사도 추천해주고, 추천해준 검사를 주면은 감별 진단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의 리즈닝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AI 어시스턴트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아주 큰 영상의학에서 큰 버든 중에 하나가 레디올로지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AI들은 병변을 표시해 주죠. 인식을 도와주죠. 인지를. 여기 노듈이 있습니다. 여기 플로럴 퓨전이 있습니다. 뉴모스락스가 있으니까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였는데, 이제는 그냥 말로 판독물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진보된 이제 리즈닝 태스크들을 풀어내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더 멀티 스케일로, 멀티모달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비전과 랭귀지를 이용한 멀티모달에서 더 나아가서 멀티 템포럴하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당히 인상 깊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아폴로라는 프로젝트는 환자의 인타이어 라이프타임의 메디컬 히스토리를 전부 학습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거의 1000만이 넘는 환자들, 이건 미국의 하버드 그룹에서 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멀티 템포럴 이미지를 모든 데이터들을 네이티브하게 학습을 해서 멀티 템포럴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제가 9월 말에 ICCV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학회에서 이 발표를 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공개된 자료 안에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다 성과가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거는 환자를 공간적으로 이렇게 다 뿌려보면요, 저렇게 학습해서 환자의 피노타입을 추출할 수 있고, 그 피노타입대로 공간적으로 뿌려보면 이 환자의 진단은 물론이고 미래에 어떤 질환이 발생될지, 아니면 특정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폰드 할지,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이런 시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랭귀지 모델과 결합이 돼서 리즈닝 하는 데서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미국의 템퍼스 A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멀티모달 데이터, 템퍼스 AI가 뭐 페이지와 같은 이런 병리 스타트업도 인수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엔 다 데이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멀티모달한 데이터를 기업 수준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 애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제약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싸지 않죠. 200 밀리언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될 만큼 이 하나의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엔진 자체가 하나의 프로덕이 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의 모델이 뭘 잘한다는 거죠. 리즈닝도 하고 뭐 똑똑하고. 근데 AI들끼리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AI한테 손을 달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뒤에 제가 말씀드린 액션은 피지컬 액션이지만 디지털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능력이 더 좋아지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건데,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주로 엔트로픽이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요. 도구한 AI한테 그냥 뭘 물어보고 답만 얻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이 있고 걔는 이렇게 써야 돼라는 거 알려주면 LLM이 이해를 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도구를 불러다가 자기가 쓰고 결과를 취합해서 나한테 결과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료에 있어서도 요즘 많은 이런 MCP 서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할 때 쓰는 뭐 3D 슬라이서처럼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EMR 자체도 하나의 그 서버가 될 수 있고, 여러 이제 아니면은 우리가 뭐
우리 의학 저널들을 모아놓은 이런 사이트들도 하나의 서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AI 캐퍼빌리티가 늘어나고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챗 GPT에다 뭘 물어보려 그러면 환자 EMR의 정보를 내가 다 긁어와가지고 채팅창에 다 써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환자의 포타슘 레벨 재보고 낮으면 그냥 오더 다시 내려줘. 그럼 태스크가 done 되는 겁니다. 뭘 분석해줘. 그럼 분석해서 결과를 나한테 가져오고 오늘 마지막이 외래봤던 환자 말이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환자 정보를 다 가져올 필요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끼리 협업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언어라는 것이 이제는 열렸기 때문에 언어라는 채널을 통해서 머신도 머신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치 의료진 분들이 협진을 하는 것처럼 AI도 서로가 서로를 돕고 훈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소개가 되었지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런 진단보조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앞서서 구글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환자의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근데 실제 병원 시나리오에서 그런가요? 환자가 모든 검사 다 하고 와서 외래를 보러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아파서 왔는데요. 어디가 아프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씩 검사를 exam을 오더하고 그 검사에 따라서 또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면 또 검사를 하고. 왜 그렇게 하죠? 모든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모든 건 MRI 찍든 다 뭐 혈액 검사라든 유전체 검사를 다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더 미믹한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는 환자의 정보를 쥐고 있고 다이그노스틱 에이전트들을 안에서 비용 산정하는 애가 있고요. 오더를 내릴 때도 비용을 고려해서 이렇게 오더를 내리고 누군가는 진단에 대한 추론을 하고 누군가를 계속 챌린지하고 이런 에이전트끼리 전체도 에이전틱 시스템이지만 하나의 에이전트 안에도 또 다른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협업하고 크리티사이즈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규모로 이런 구조를 했더니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오른쪽 그림의 가로축이 버짓입니다. 비용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싼 거거든요. 보면은 싸고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버짓을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 논문에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이 이제 의료용 목적 말고 헬스 어시스턴트, 우리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를 위한 멀티 에이전틱 시스템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에이전트는 내 생활 데이터, 내 수면, 뭐 운동, 뭐 식습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나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아주는 애고, 도메인 엑스퍼트 에이전트는 의학적 지식을 찾아주는 애고, 헬스 코치 에이전트는 실제로 내가 액션을 해야 되는 그런 코칭을 해주는 에이전트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더니 기존의 스페셜라이즈드 에이전트 대비해서 모든 영역에서 성능이 좋죠.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이런 식의 이제 에이전틱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랭귀지를 매개로 해서 디지털 세상에서는 적어도 액션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시기까지 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진단이나 뭐 이런 직접적 코칭이 아니더라도 랭귀지를 통해서 AI가 AI를 훈련시키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연구고요. 실제로 병원을 시뮬레이션한 이 시스템에서 모든 게 AI가 만든 가짜 환자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과에 무슨 진단인지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나이, 이름, 그다음 심텀 뭐 이런 것들 다 가짜로 다 만들어내고 클리니컬 케이스들도 다 가짜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럴 듯하겠죠. LLM 워낙 잘하니까.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가상의 닥터를 훈련시켜 보니까 마치 우리 임상에서 임상에서 오래 이제 환자를 보실수록 이제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AI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AI가 AI를 훈련시키는데도 이런 기술들이 이런 리즈닝 능력들이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성능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액션은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도 우리가 멘탈리 하고 있는 많은 일들도 AI가 앞으로 도와줄 거고 의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피지컬 영역에서 어떨까요? 과연 그럼 이런 멘탈한 우리가 사이버 세상의 버추얼한 에이전트들이 과연 AGI 달성이 가능할까요? 혹자는 그렇게 말하죠.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글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가 유튜브에서 퍼팅 영상을 뭐 100만 개 본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퍼팅을 다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내 머릿속에 월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혹자는 말하죠. 최근에 부정적인 AGI 현재 흐름에서 AGI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LLM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보다 5살짜리 아이가 그 5살 동안 본 데이터가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게임을 만들고 스스로 놀이를 만들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무지막지하게 학습하고
심지어 자는 동안은 학습에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조금 크면서 우리는 조금 더 전문적인 스킬들을 인터랙션하고 페일하면서 이렇게 얻어갑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AGI를 달성하려면 결국에는 인바디먼트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적어도 AI가 피지컬 월드에서 그냥 놀 게 아니고 우리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면 결국에는 인바디먼트, 어떤 몸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부대끼면서 우리의 데이터를 경험하면서 AI를 만들어야겠다는 개념이 바로 비전 비전 랭귀지 모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모델은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달린 비전 인코더와 우리의 말을 이해하는 명령을 내린 대로 해야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랭귀지 인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의 액션을 만들어내는 액션 디코더가 있는데요. 좋은 점은 지금 모든 우주의 기운이 여기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컴퓨터 비전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왔죠. 랭귀지 모델 내일 또 새로운 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월드 모델뿐 아니라 AI를 학습시키는 방법까지 모든 것들이 다 모이고 있는 것이 바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인바디먼트를 우리는 지금은 로봇을 생각하고 있죠. 물론 드론도 되고 어떤 형태의 인바디먼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인바디먼트는 바로 로봇이죠. 그래서 로봇은 이제 똑같습니다. 이미지를 주고 말로 명령을 시키면 로봇이 해야 되는 로봇의 액션을 제너레이션하는 이런 모델이 VLA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단일 모델이 아니라 사람의 뇌가 그러하듯이 아주 고차원적인 뇌는 아주 좋은 모델, 어마어마하게 큰 비싼 모델들은 리즈닝에 사용이 되고 리즈닝이란 말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걸 수행하고 아주 작고 가벼운 모델이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제너레이션하는 데 쓰이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헬릭스 같은 피겨의 헬릭스 같은 모델도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분리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세가 이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이전트들도 로봇에 결합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구글이 최근에 발표한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같은 경우에는 네가 있는 곳에 분리수거 정책에 맞춰서 해봐라. 그럼 자기가 GPS 위치를 가지고 위치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고 샌프란시스코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되는지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액션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더 나아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료 영역에서 인바디먼트는 뭐가 있을까요? 잘 아신 것처럼 다빈치 같은 수술 로봇이 있죠. 근데 다빈치는 너무 비쌉니다. 일단 30억에서 40억 하고요. 수술할 때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닫혀 있죠. 클로즈드 돼 있고 폐쇄적이고요. 그 대안으로 많은 수술 로봇들이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나 많은 정형외과나 나와 있지만 범용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많은 로봇들은 논인베이시브로 가고 있는 수술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완전한 오토노미로서는 아직까지 비어있는 여전히 텅 빈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수술 로봇을 학습시켜보자. 수술 로봇을 학습을 통해서 똑똑하게 만들어보자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서전처럼 트레이닝 시키려고 그러는데 일단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고 그러면 시뮬레이터를 쓰면 되지 않겠느냐? 시뮬레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시뮬레이터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아이삭 헬스케어라는 시스템 안에서 서저리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플레이스 홀더 같아요. 가보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피지컬 AI를 이끌고 있는 친구가 바로 젠슨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서 피지컬 AI의 진심이고요. 우리나라에 26만 개 GPU를 주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피지컬 AI에서 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와 있고 로봇을 학습시키는 건 아까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로 나온 것이 바로 최근에 많은 화제가 됐던 돼지를 바탕으로 아직 사람한테 하기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돼지의 담낭 절제술을 완전히 오토노믹하게 수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낭 주변을 이렇게 잘라내고 분리한 다음에 담낭관과 담낭 정맥을 클립하고 잘라낸 다음에 이제 꺼낸 리무버라는 프로세스인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클립 앤 컷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풀리 오토노머스하게 수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좀 더 복잡한 수술, 다양한 수술에 이제 로봇이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술만 하는 로봇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술방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서전도 계시지만 옆에 어시스턴트 분들이 계시죠. 누군가는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우리 복강경을 계속 쥐고 계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도구를 계속 서전한테 넘겨드려야 됩니다. 상당히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호흡도 매우 중요한 이런 분야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로봇으로 대체라기보다 시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개된, 모두가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모델과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스크럼 너스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필요한 도구들을 집어서 의료진의 손에 건네주는 이런 것들도 A100 CPU 한 장으로 20시간 학습시킨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액세서블 하고 지금의 발전 속도라면 아마 아주 빠르게 발전이 되겠죠. 내시경 조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조작이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수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내시경 조작을 통해서 정해놓은 특정 위치를 꾸준히 비춰주고 아니면 특정 마커들을 트래킹하는 이런 모델들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 스코업이 너무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FDA 승인을 받고 AI 기반의 똑똑한 이런 스코업에 대한 기술들도 이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런 휴머노이드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가 좋은 점은 다빈치는 벌키한 시스템을 별도의 방을 만들어도 되지만 휴머노이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물론 있지만 장점이 많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서지컬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는 이제 병원에 온 이후로 여러 가지 수술 비디오를 이해하는 모델들을 만들어 왔고 또 최근에는 공개된 거의 모든 수술 영상들 다 모아서 서지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LA 모델의 중요한 컴포넌트를 만들려고 하고 보시다시피 이제 아주 다양한 수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런 걸 하나의 모듈로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서지컬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그룹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를 의료 병원 안에서 어떻게 메디컬 인터벤션에 써볼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끝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퍼셉션의 영역에서도 물론 아까 진단 보조부터 해서 요즘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와서 다양한 모델들이 아주 컴프레hen시브하게 우리 몸 전체에 대한 인지와 인식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을 기반한 혹은 VLM이나 멀티모달 LLM들이 우리의 이해, 리즈닝, 복잡한 문제들을 의학적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고 새로운 인바디먼트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으면서 AGI를 향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죠. 더 대단한 점은 AI들도 이제는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지만 수백, 수천 개, 수만 개가 서로 협력하고 통신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훈련시키게 되면 그 발전 속도란 거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놀라운 시대로 갈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이제 부정적이고 걱정되는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는 있지만 첫 번째로 미카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운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카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의료 영상의 가장 의료 AI 분야에서 가장 큰 학회가 대전에서 9월달에 열렸고요. 그 다음 해에 바로 로봇 러닝 학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왔던 학회에서 ICCV라고 하는 국제 컴퓨터 비전 학회, 저명한 학회에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논문 수도 3위고 참가자 수도 3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료 분야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로봇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과 AI도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인구 대비로 볼 때는 사실 아주 놀라운 일이니까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AI 발전에 의해서 많은 의료 AI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5년, 10년 상당히 기대되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기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